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그렇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더워도 이렇게까지 더워요? 네, 아주 최강더위가 온 것 같아요. 사실 덥다기보다는 이 습도가 높아서 맞아요. 쪄요, 쪄. 몇 걸음만 걸어도 체력이 확 빠지고 막 걷기 싫고 막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렇죠. 뭐 선풍기라든지 모자 같은 거 꼭 쓰고 더위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상하는 경우 있으니까 선크림이랑 번거롭더라도 꼭 이제 바르시기 바랍니다. 진짜 방송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해야죠. 시원한 밀떡 들으시면서 아우, 더위를 역시. 날려보내시는 거. 시원한 밀떡은 어떤 의미예요? 아주 시원한 우리 방송하는 중에 네. 밑에 그 잔잔하게 파도 소리 좀 깔아주시면 안 되나? 또 이제 촬영하는 장소가 시원하긴 하죠. 네, 저희같이 실내에서 있으면 그나마 좀 덜한데 그죠. 그 반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그쵸. 많이들 좀 힘드시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 시즌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신다고 네, 하거든요. 네. 부디 건강 챙기시면서 그럼요. 이게 뭐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 전황들 살피면서 밀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 일단은 그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게 눈에 탁 띄는 뉴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선을 좀 확대해 보면 이제 후방 전선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2022년에 드론 공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모스크바까지는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그 드론 공격의 횟수를 지금 2023년에 벌써 훌쩍 넘겼어요. 지금 7월인데도 어허. 그럴 정도로 상당히 빈번해졌다는 거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모스크바를 정면으로 내세운다. 그러니까 보도 내용 보면 모스크바 시티 경제 지역에 있는 50층 건물에 드론 공습이 있었다. 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 우리 작전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쪽에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쪽에서 막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뭐 그냥 정의의 사도가 날아갔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갔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우크라이나 공격한 건 맞지만 네. 근데 이번에는 공격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 보면 모스크바도 직접 공격하겠다라는 옵션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그 전선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네, 또 다른 전략적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큰 이득이 없어요. 사실 뭐 모스크바를 지금 7차례 공습을 했지만 러시아가 얘기하듯 많은 무인기가 격추가 됐어요. 뭐 러시아 말처럼 100%다 격추됐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술 변화가 아닌 전략 변화가 있었다. 러시아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전략 변화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공포심을 그렇죠. 자극하는 거죠. 전쟁이 이제 남의 전쟁이 아니다. 이게 전선이 워낙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모스크바 그렇죠. 시민 입장에서 4,500km 정도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곳에서 펼쳐지는 전선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도 이런 전투가 벌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떤 드론 작전이었다. 그렇죠. 공포심을 주어서 전쟁을 종결시키는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전략을 내세운 것 같고 이렇게 된 바탕에는 이제 무인기를 3종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시간에 한 8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인기를 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개발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한 건가요? 직접 했습니다. 직접. 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항공 기술, 특히 로켓 기술에 있어서는 구소련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네.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북한의 로켓 기술을 전수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로 기술이 좀 많이 있던 국가였고 제가 가끔 보는 커뮤니티에 모스크바에 사는 한국인 유학생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리면 모스크바에 어때? 막 이러고 지난번에 그 쿠데타 났을 때도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 얘기로는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끔 지하철에 그 모병 광고나 TV에 뭐 나온 거 빼고는 모스크바 시민들은 전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러시아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시 상황인 걸 크게 인지하지 못한다. 특히 지난 가을이나 겨울쯤에 전세가 나빠져서 징집을 추가로 했을 때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 그다음 특히 푸틴의 지지율이 높거나 이제 핵심 도시 같은 곳에서는 징집률이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더더군다나 옆집에 사는 누군가 끌려갔어야만 또 느껴지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네, 물론 제3자인 한국인 유학생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모스크바는 평온하다. 근데 라는 게 인지상정인 게 사실 우리만 해도 우리가 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 휴전선 쪽에서 이제 국지적인 어떤 도발이 있었다, 뭐 교전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도 별 느낌 없이 지내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폭발음이 들리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되지 그렇죠. 않는 내 이상은 눈앞에서 무슨 폭격이 그럼요.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완전 얘기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임진각에서 합정까지 1시간 정도밖에 안 그렇죠. 걸리거든요. 우리 사정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연평도 포격전이라든지 국지 도발이 일어났을 때 남의 나라 얘기처럼 받아들이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특히 모스크바는 더욱 그럴 테니까 박 의원님 얘기대로 이제 모스크바 시민에게 이게 전쟁이다. 니들이 얘기한 특별 군사작전이 아니라 그냥 옆집이 부서지고 네 가족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걸 좀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되게 많죠. 우크라이나는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뭔가 변화를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러시아는 그냥 뭐 이거 테러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반응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전략에 말려들면 또 안 되니까 어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 별거 무마를- 아니다. 예, 무마를 하고 기존의 전략대로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서 결국은 서방을 지치게 하고 지금의 점령한 지역을 공고히 하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전쟁 그래서 외신에서 그 뭐랄까요, 이제 전선의 모습을 막 사진으로 보고 그렇죠. 영상으로 보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자국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쟁 그러면 뭐 세계 대전 이런 식의 어떤 어마어마한 전선이 펼쳐지는 것들만 많이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뉴스를 또 체크하지는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네. 뭐 거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밀떡을 들으시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밀떡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의 국력이 상승하고 그전 세계가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로 통합된 이후에는 지구 반대편에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네. 거기에 미리 대비한다든지.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벌어질 중국과 미국의 전쟁, 대만을 놓고 벌일 전쟁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뭐 군사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우리한테 이렇게 여파를 미친다면 가까이 있는 대만을 두고 벌어진 양국의 갈등에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느냐. 지금도 나토나 미국에서 계속 포탄 주고 뭐 지뢰 제거 전차 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레드라인을 풀어버리면 우린 줄만한 무기는 너무 많고, 그 무기 수급 측면에서 전세를 바꿀 만한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진영 측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네네. 그런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몇 년 후에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누구나 다 예측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그러니까 대만을 둘러싼 네네. 전쟁이겠죠. 이 전쟁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허. 중국도 러시아의 전략과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전략을 체크하고 있을 거고, 뭐 미국이나 대만은 말할 나위 없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벌어지면은 지금보다는 더 깊숙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대처 자세를 보여야 되느냐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결과적으로 뭐 미국 중국 간의 군사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이미 그들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우리의 어떤 생존 전략, 네. 예,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 관련 뉴스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요. 특히 이제 경제 면에서 지금은 많은 포인트들을 찾고 있지만 그 외 군사적인 부분 우리는 밀떡이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자면 이것도 만만찮은 일이기 때문에 뭐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밀떡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선이 900km 쫙 펼쳐져 있는 곳들 그 전황을 좀 한번 짚어보자면 어떻게 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후방의 상황은 이제 방금 말씀 네. 우리가 나눈 거고요. 전방의 상황을 보자면은 일단 바흐무트 쪽은 이제 시가전을 앞두고 서로 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쪽이 주요 거점을 많이 확보했고, 또 하나 야간 작전에서는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가 실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특히 주목해보고 있는 거는 저격팀들의 활약이 대단한데 저격팀들이 이제 야간에 주요 러시아의 뭐 예를 들어서 중기관총 그 사격 진지. 진지에 가서 사격수들을 저격하고 또 주요 지휘관들 대대
급의 뭐 대대장급, 어허. 뭐 중대장급들을 저격하는데 성공하고 돌아오고 이러면서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러시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나이퍼. 맞습니다. 어. 근데 그 작전이 굉장히 어렵고 목숨을 걸고 하는 작전인데 그렇겠죠. 예. 이들은 하루하루 승기를 다지면서 그러니까 전과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과를 내고 있어요. 어. 그리고 바흐무트는 이제 그렇고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현재 주공인 이제 자포리자 쪽의 공격은 우리가 뭐 3중 방어망이네, 6중 방어망이네 하잖아요. 이제 굉장히 자세히 보면 6중 방어망인데 러시아의 6중 방어망에서 봤을 때 3중 방어망선까지 벌써 도착을 했어요. 절반은 갔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의 이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치. 예. 예, 용치에까지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하. 용치를 격파하려고 계속해서 틈새를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뚫을 가능성이 있다.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 쪽에는 어림없다. 계속해서 공격을 저지당하고 있고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용치는 사실 언젠가는 뚫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어선이에요. 그럼 용치 뒤에 있는 소위 4차 방어망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전차 참호인데 음흠. 굉장히 깊게 팠어요. 그리고 좀 넓게 팠어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저는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있는 5중 방어선에 있는 대전차를 목적으로 하는 벙커들이 있어요. 아하. 예. 그것들은 이제 격파가 오히려 더 쉬운 거죠. 음.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이 부분이 키 같습니다. 자포리자 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다. 바흐무트, 자포리자 뭐 어찌됐건 주요 전선들 두 곳을 살펴보자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어디에서 누가 전과를 올리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전체 전황을 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박찬준 의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쪽이 바흐무트든 자포리자든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이 네.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 러시아는 이게 관련해서 사실 큰 뉴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러시아가 지금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은 거는 시간 끌기죠. 이제 라스푸티차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다시 오면은 진격이 어려우니까 그 시점까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최대한 저지하면서 주 방어선을 지키는 게 지금으로서는 러시아의 전략 목표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는 게 지금 벨라루스 쪽에 있던 바그너 그룹이 계속 폴란드 쪽을 계속 찔러보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벨라루스군 소속 헬기 2대가 폴란드 국경선을 살짝 넘었거든요. 영공을 침범했다. 뭐 이런 네. 얘기. 예.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뭔가를 끊어보겠다. 왜냐하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보급로라고 부르잖아요. 결국 무기가 폴란드 거쳐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보고 싶은 게 이거 만약에 이 선만 제대로 차단하면 전세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폴란드가 또 나토 가맹국이라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폴란드를 최대한 배제시키는 쪽으로 하겠지만 이 미친놈들은 진짜 폴란드에다 포격 퍼붓고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예상 밖의 짓들. 그다음에 전쟁이 23년 하반기 이제 겨울 이렇게 됐을 때 24년 넘어갔을 때 서방이 지금처럼 지원을 잘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독일 상황도 그렇고 영국도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24년에 대선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영역, 그러니까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이걸 끝맺는 것도 정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폴란드, 벨라루스 뭐 이렇게 국경 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국내외 언론들이 좀 오버한다고 봅니다. 투머치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벨로루시의 뭐 헬기들이 좀 침범을 했다 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해프닝일 수 있다. 네, 해프닝이고 그런 것들이 조짐이 보이려면 그렇게 정도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잉 반응 같고요. 현실적으로 폴란드를 개입시키면은 러시아는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건 그렇죠. 폴란드를 개입시킨다는 건 이제 서방을 다 개입시킨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재래식으로 네. 완전히 무너지고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은 북한 전승절에 쇼이구 국방장관이 간 이유가 예. 뭐 그냥 전승절을 빛내주기 위해서 갔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러시아에서 두드러진 재래식 전력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그동안에 하루 6만 발씩 그 쏟아붓던 그 대화력전에서 네. 상당히 줄었어요. 3만 발 이하로 줄었고 1만 발
어느 하루는 10,000발 이하로 폭격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쪽에 폭격이 적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그런 대응 차원에서 했겠습니다만은 양쪽에 다 포탄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3개월은 정 작가님 말씀하셨던 라스푸티차가 또다시 오기 전 3개월 예. 남았어요.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뚫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는 무조건 여기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인데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오데사 같은 데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전선하고는 별 문제가 그렇죠. 안 되는 그런 데다가 계속 포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저는 3개월 내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토크마크 같은 전략 요충지를 손에 넣는다면 24년도에 다시 시작 재개될 전쟁에서 조금 유리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진격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서방에 단결해서 도와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청취자를 위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말씀 주셨던 토크마크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거기를 점령하면 멜리토폴로 그렇죠. 가고 또 세 군데의 전략 도시, 해안 도시죠. 퍼져나갈 수 예, 있는 거죠. 그쪽으로 예. 갈 수 있는 길이 뚫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원래 목표로 했던 지역을 완전 차단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흑해의 어떤 주도권은 완전히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전략적 요충지 뭐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포인트가 되는 곳들을 몇 군데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 우크라이나군에서 왜 그 드론 가지고 러시아 무슨 미사일을 부셨나 뭐 이런 영상이 공개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분 만에 바로 뭘 파괴시키는 포착해서, 영상이 네. 예,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공개되는 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어떤 맥락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홍보 전략인 거죠. 일종의, 우크라이나는 예. 우크라이나대로 그런 전략을 펼쳐서 이게 오픈시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전체 전황의 팩트를 보면 그거보다 더한 피해를 우크라이나도 입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입고 있는데 한 예시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 만약 그 영상대로라면 러시아의 전 전선에 있는 모든 방어망은 대공망은 다 그렇지. 괴멸되겠죠. 지대공 그렇지만- 미사일로만 다 가능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가 다 무너진다 했을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공군력이 정말 미미하지만 그것조차도 엄청난 힘이 돼서 무슨 뭐 용친이 뭐 다 필요 없죠. 3차, 4차 그냥 방어선이 바로 가서 때릴 수도 있겠죠. 네. 할 것도 예.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때리면 되고 하나 여기서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필요하지만 얘기는 못하겠고 아쉬운 게 우리가 지금 3차 방어선에서 힘들고 있는데 저기 있는 4차, 5차 방어선에 있는 주요 지역을 아예 핀포인트로 타격하면 예.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럴 만한 지상 플랫폼은 있습니다만 포탄이 없는 거예요. 포탄이 없다. 정확하게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게 그런 거잖아. 눈에 수술. 뻔히 보이는데, 그죠.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갖다 던질 돌멩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집속탄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 받아가지고 사실 3차 방어선까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방어선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일부 부분 900여 킬로미터의 일부 부분에서 뚫었어요. 그 집속탄을 공격을 해가지고 참호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용치 부분까지 온 거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관련해서 전황을 전할 때 지난 몇 주간 저희가 계속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포탄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포탄을 뭐 적어도 그 전략적으로 뭔가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미묘하죠. 각 나라들마다 요거 좀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변화하는 상황이나 저희가 네.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